자꾸만 들려오는 무의식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꼭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요란하게 들려오는 무의식의 소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반복하는데 옆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지 않기로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약속을 어기게 되네요. 조금 허탈한 투로 소녀가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분명 언젠간 잊혀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소리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절대 잊지 않아 같은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나는 분명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소녀를 언젠가는 잊게 될 것이다. 나를 이명처럼 맴도는 기억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무언의 아우성이 그 증거이기도 했다. 그래도 짤막한 추억 정도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겠죠? 소녀는 나의 눈치를 살피려는 듯 고개를 들어 나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 그 대답이 소녀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마을회관에 다시 돌아온 우리는 곧장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소녀는 몸을 몇 번 뒤척이더니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길었던 하루가 끝나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땐 아침의 기온이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배터리가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던 태블릿을 켜 시각을 확인했다. 7시 30분.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인적이 사라진 거리는 마치 지금이 그보다 이른 시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바로 옆에 이부자리에는 소녀가 곤히 잠에 들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녀보다 일찍 일어난 건 오래간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소녀의 곁으로 다가가 바로 옆에 쪼그려 앉았다. 잠들어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자니 터미널에서 밤을 지새웠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깊은 잠에 들어있는 소녀의 모습은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 무방비한 상태다. 그리고 소녀보다 일찍 일어나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는 그런 소녀의 모습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몇 분 정도를 소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소녀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자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녀를 깨웠다. 부스스, 눈을 뜬 소녀가 눈가를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날이 밝았음에 알아챈 소녀는 이부자리를 습관처럼 정리하고선 몸을 일으켰다. 돌아가는 길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진 않았다. 어제 통과했던 그 철조망을 다시 넘어 F구역으로 돌아온 우리는 열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는 소녀가 만들어준 점심으로 허기를 채웠다. 오랜만에 소녀는 새로운 레시피를 떠올렸는지 색다른 음식이 식탁에 내어졌다. 신기하다고나 할까? 어쩜 이렇게 매번 내 입맛에 딱 맞는 음식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다. 귀신의 쓰이기라도 한 걸까? 어쨌거나 나중에 물어볼 레시피가 한 가지 더 생긴 것 같았다.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은 것 같아. 샤워를 하고선 침대에 누워 태블릿을 만지던 나는 현지에게 그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자니 절로 몸이 나른해지는 것 같았다. 잠시 눈을 감고 침대의 포근함을 즐긴 지 1분 정도가 지났을까? 현지의 답장이 도착했다. 정말요? 현지의 답장이 온 것을 확인한 나는 찍어놓았던 사진을 첨부해 회신을 보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내일 시간 있어? 답장을 기다리며 태블릿을 내려놓으려는데 문득 위화감이 느껴졌다. 무언가 결여된 듯한 묘한 위화감. 위화감의 정체를 찾으려 태블릿을 다시 확인하려는 찰나 이번엔 문자 대신 전화가 걸려왔다. 현지에 전화했다. 말도 안 돼요, 선배. 어떻게 이런 것을 하루 만에 찾은 거예요? 전화를 받자 현지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역시 괜한 위화감이었던 거겠지. 그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보다 여기 정도면 텔레이도스코프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곳이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같이 가보자. 좀 먼 곳이긴 한데, 내일 시간 괜찮아? 시간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아, 잠깐만 기다려. 위치를 보내줄게. 현지에게 어제 확인했던 패전 신곡의 위치를 전송하고 대답을 기다리던 중 옆에서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건을 목에 두른 소녀는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침대에 걸터 앉아 머리를 마저 말리기 시작했다. 소녀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응? 여긴 출입 금지 구역이잖아요. 곧이어 현지의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지치고는 제법 반응이 크다고 해야겠지? 그렇긴 한데 그런 곳을 들어갔던 거예요? 우연히 들어가는 길을 찾은 것뿐이야. 아, 그리고 딱히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알겠어요. 만나는 건 몇 시쯤이면 될까요? 아침 10시쯤? 그때 터미널 앞에서 만나자. 그럼 그때 봐요. 현지와의 짤막한 전화통화를 끝낸 나는 옆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던 소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네? 뭐가요? 그거야 당연히. 아, 죽음의 색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답이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 어쩌면 여태껏 본 죽음의 색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괜찮아요. 잠깐인걸요. 소녀는 수건을 내려놓으며 자신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투로 대답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속은 가시 박힌 듯 불편하긴 매한가지였다만 본인이 괜찮다는데 내가 뭐라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방금 통화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 전에 봤던 그 후배 여학생이야. 내일 같이 가자 그랬어. 그때 이야기했던 그 기계 때문인가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했을 때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던 소녀였지만 이상하게도 현지의 이야기만 나오면 소녀의 얼굴에 긴장한 티가 역력했다.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던 소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현지와 소녀의 첫 만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단순히 소녀가 현지의 눈동자에서 죽음의 색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위화감이 들었다. 같이 가기 뭐하면 내일 안 따라와도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소녀는 손사래를 치며 나름 배려라고 이야기를 꺼내려던 나를 말렸다. 소녀의 새하얀 손이 내게 묻은 위화감을 지어내려는 듯 양옆으로 흔들렸다. 물론 그런다고 역력했던 위화감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지만 다음날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어렴풋이 남은 위화감이 나의 몸을 가볍게 짓누르고 있었다. 터미널 한가운데 걸려있던 전자시계가 10시를 가리키려는 찰나 먼 발치에서 가방을 맨 현지가 모습을 보였다. 아마 가방 속에는 텔레이도스코프가 들어있는 거겠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터미널 쪽으로 걸어오는 현지를 향해 나는 묻어있던 위화감을 털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평소보다 조금 큰 몸짓으로 팔을 흔들었다. 여기야, 여기. 손을 흔드는 나를 발견한 현지는 빠른 총총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내 앞에 도착했다. 정확히 10시가 되려는 순간이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 저 시간 딱 맞춰서 도착했거든요. 평소에 12시나 돼서야 일어난다길래 늦을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늦게 나와도 괜찮을 뻔했네요. 현지는 약간 토라진 기색을 내비치고선 먼저 터미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뭐지? 자신이 게으른 이미지로 보였던 게 조금 못마땅했던 것일까? 나는 한 발짝 앞서가던 현지의 뒤를 따라가서는 그녀의 뺨에 차가운 커피 용기를 갖다 댔다. 갑자기 뭐예요? 아이스 커피. 오는 길에 산 거야. 가면서 마시라고. 저 카라멜 마끼아또 아니면 안 마시는데. 카라멜 마끼아또네요? 여전히 얼굴에는 토라진 기색을 띠면서도 내게서 순순히 커피를 건네받는 현지였다. 나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현지의 옆을 걷고 있었다.
그나저나 깜짝 놀랐어요. 부탁한 지 하루 만에 그런 곳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요. 그건 나도 그래. 뇌물 작전이 성공한 걸까? 현지의 목소리는 방금 전보단 확실히 누그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 비밀 통로라는 곳은 어떻게 찾은 거예요? 곧 열차 도착하니까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 옆에서 갑작스레 나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인형을 껴안듯 나의 팔을 붙잡은 소녀. 소녀의 숨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소녀는 한 박자 늦게 나의 시선을 의식하고선 애써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팔을 붙잡아 놓고는 신경 쓰지 말라니. 소녀도 자신이 한 말이 어이없었는지 미묘한 표정을 얼굴에 띄었다. 정말 괜찮겠어? 바닥만 보고 걸으면 괜찮을 거예요. 도대체 소녀는 현지에게서 무엇을 보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현지는 자신의 눈에는 허공을 향해 말을 건네는 것처럼 보였을 나를 빤히 지켜보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던 현지가 나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겠어? 유령이지. 네? 선배, 그럼 지금 그 유령이랑 같이 있었던 거였어요? 유령이랑 같이 나온다는 소리는 없었잖아요. 그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줄 알았지. 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의 반대쪽 팔을 훑었다. 현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아마 부자연스럽게 구겨져 있는 옷깃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지금 선배의 왼팔에는 유령이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 뭐예요? 안 친해질 거라면서 벌써 그렇게까지 친해진 거였어요? 친해졌다고 해야 하나? 처음 만났던 날부터 손을 잡아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소녀는 이상하리 많지 나를 붙잡는 데만큼은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았다. 이러다 열차 출발하겠어. 빨리 들어가자. 이번엔 내가 먼저 터미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열차에 탄 나는 재빨리 다른 가벼운 이야기로 대화의 화제를 옮겼다. 대화의 주제는 계약하고 있을 학예지에 대한 것. 기대된다며 투명한 미소를 짓는 현지의 얼굴이 유리창에 흐릿하게 비쳤다. 유리창 너머로는 유난히 맑게 개어있는 푸른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날씨와 오늘의 행운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일만 연달아 일어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맑은 날씨였다. 수류 안녕, 수류 안녕, 어서와. 수류 안녕. 열차를 타고 도착한 F구역에서 아치교에 다다른 우리는 그때처럼 강변에 나 있는 작은 도로를 따라 걸었다. 한참 전부터 현지가 메고 있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있긴 했다만 현지는 벌써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지난번에도 머물렀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다리를 콩콩 두드리고 있던 현지는 더위와 피곤함에 녹초가 된 듯 해롱해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한 10분 정도만 더 걸으면 돼. 10분씩이나요? 그 뒤에도 걸어야 하는데. 너무 가혹한데요? 실내형 인간인 자신에겐 지금이 너무 가혹한 시간임을 피력하고자 하는 목소리였다. 기지개를 켜며 하늘을 바라보는 현지. 현지는 꽤나 오랫동안 화창한 하늘을 바라보고선 벤치에서 펄짝 몸을 일으켰다. 몇 분 정도를 더 걸어 수원지에 도착해 좁은 길목으로 접어들었다. 소녀와 함께 고양이의 뒤를 밟았던 그 길목이었다. 정말 비밀 통로 같은 분위기네요. 이미 주변에서 인기척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감상을 이야기하고는 몇 걸음 정도를 더 걸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구멍 뚫린 철조망을 차례차례 통과했다. 고작 철조망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주변에 흐르는 정적이 마치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다는 착각을 다시금 자아낸다.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은 그런 착각을 한층 고양시키고 있었다. 시가지 쪽으로 들어서자 현지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페도시를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돌아보기 시작했다. 우와. 별다른 감상 없이 짤막한 감탄사가 이를 대신했다. 우선은 텔레이더 스코프를 설치해 회전 신곡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아, 광대님 어서오세요. 광대님 안녕하세요. 황모님 어서와요. 하룻밤 머물렀던 마을 회관을 기점으로 모퉁이를 돌자 그날 밤 보았던 폐 전신곡이 모습을 보였다. 분명 밤에 이곳을 찾았을 땐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음침함이 건물 주변을 감돌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한낮에 폐 전신곡을 바라보는 감상은 그저 오래된 건물 같다는 것뿐이었다. 놀라라. 놀라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씨. 옥상문을 열자 이번에도 삐걱대는 소리가 우리를 맞이했다. 밤에 왔을 땐 몰랐는데 다시 보니 낡은 경첩은 조금 불안하게 옥상문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어때? 그 안테나는 괜찮아 보여?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아 보여요. 주변을 둘러본 현지가 가방에서 긴 케이블과 텔레이더 스코프를 꺼내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전에 발전기부터 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전력 공급이 끊어졌었지 참. 이런 전신곡에는 만일을 대비한 자가 발전기가 있을 테니 그걸 켜면 될 거예요. 그건 1층에 있으려나? 내가 내려갔다 오면 돼? 같이 내려가요. 어차피 안테나가 송수신할 주파수 조정도 해야 하니까 전산실도 들려야 할 거예요. 주파수 조정? 그런 것도 해야 했어? 당연하죠. 이거 제법 섬세한 기기거든요. 현지는 쪼그려 앉아 텔레이더 스코프를 툭툭 두드렸다. 나는 학교 옥상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현지에게 질문을 건넸다. 학교 옥상에서 시범 가동했을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았어? 그땐 제가 미리 안테나 주파수를 조정해둬서 그랬던 거였죠. 미리? 어떻게? 학교는 보안이 허술한 편이잖아요. 케이블을 텔레이더 스코프에 연결하던 현지는 그저 천진난만할 뿐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훔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빌리는 거니까 나쁜 짓은 아니라고요. 네가 생각하는 나쁜 짓의 기준이 궁금해지네. 거짓말부터는 아슬아슬하게 아웃 아닐까요? 특이한 기준이네. 그래도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 그러는 동안 현지는 텔레이더 스코프에 케이블을 모두 연결한 모양이었다. 그럼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킨 현지가 아래층으로 앞장서서 발걸음을 옮겼다. 콘크리트 재질의 계단에서는 쾌쾌한 먼지 냄새가 풀풀 날렸다.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먼지가 이러다 가라앉아 나를 반복했다. 소녀의 발걸음이 지나간 곳에도 흔적처럼 먼지가 날려 있었다. 주파수 조정하는 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 글쎄요. 적어도 2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동안만 여기 혼자 있을 수 있어? 괜찮긴 하지만 그건 왜요? 고개를 내 쪽으로 돌린 현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디 가봐야 할 때가 있어서? 그때 이야기한 그건가 보네요. 심령 스팟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죠? 뭐 그렇지. 이걸 심령 스팟이라 부르기엔 어딘가 미묘함이 느껴지는 네이밍 센스였지만 그렇다고 다른 마땅한 이름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긴 했다. 현지는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입술 근처로 손가락을 가져다 대더니 이내 내게 대답을 건넸다. 알겠어요. 다 되면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가발전기를 찾아 1층을 둘러보는 현지를 뒤로 하고 나는 소녀와 함께 폐 전신국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2시간이라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곳 정도를 둘러보고 오기엔 충분한 시간일 거라 생각했다. 목적한 장소로 걸어가던 중 나는 소녀에게 슬쩍 안부를 물었다. 어때? 이제 좀 괜찮아? 조금은요. 여태껏 아무 말도 않은 채 나의 곁에 붙어있기만 하던 소녀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가라앉은 목소리가 소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소녀는 현지의 눈동자로부터 무엇을 봤던 걸까? 정말 눈동자에서 악마라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전신곡에서 30여 분 정도를 걸어 이 구역 한편에 위치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골목길 초입부터 드문드문 보이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이곳이 우리가 찾고 있던 장소가 맞다는 것을 또렷이 알려주고 있었다. 여기쯤인가 보네요. 벽에 남은 회색 흉터를 훑어보며 소녀는 슬슬 죽음의 색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불도 엄청 크긴 했네. 연쇄살인에 방화에 완전 악질이구만. 어쩌면 범인의 얼굴 정도는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소용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 혼자 아는 것은 때때론 묘한 고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함을 잔뜩 선물하기도 하는 법이다. 벽에 난 흉터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다. 몇 걸음 정도를 더 걸었을까? 걸음을 멈춘 소녀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반대편의 벽을 응시했다. 무참히 불에 그을린 흔적만이 남아있는 벽이었지만 소녀는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기라도 한 듯 벽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분명 그곳에 죽음의 색이 남아있던 거겠지. 갑작스레 한 손으로 입가를 움켜쥐는 소녀. 소녀는 균형 감각을 잃은 듯 좌우로 몸을 비틀거리더니 다리가 풀리기라도 한 건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괜찮아? 소녀는 고개를 들어 곁으로 다가온 나와 눈을 마주쳤다. 생기를 잃은 소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잡지 못하고 허공과 나 사이를 애매하게 관통하고 있는 듯했다. 소녀의 어깨가 지금이 한겨울이라도 된 것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소녀는 고개를 떨구고는 몇 번이고 헛구역질을 해댔다. 마치 방금 보았던 것들을 모두 토해내려는 듯 것처럼 말이다. 얼마 정도가 지나 겨우겨우 정신을 차린 소녀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소녀의 눈동자가 다시금 불길에 그을린 빈 벽을 향했다. 공허한 정적 위를 덧칠한 건 다름 아닌 어지러울 정도의 혼란스러움이었다. 처음이었다. 소녀가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은. 저 다리가 풀렸나봐요. 일으켜줄 수 있을까요? 소녀는 다리가 풀렸다는 이야기를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나의 손을 잡고서야 어렵사리 몸을 일으킨 소녀가 숨을 가다듬었다. 어떻게 된 거야? 고통스러운 색이었어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요. 천천히 눈을 두어 번 정도 깜빡인 소녀가 내게 물었다. 엉깡님 어서오세요. 엉깡님 안녕하세요. 혹시 죽기 직전의 순간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글쎄. 죽고 난 뒤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도 한데 죽기 직전의 순간은... 아마 인간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거부하는 걸지도 몰라요. 너는 잘도 그런 생각도 못할 장면을 매번 본 거네. 소녀는 잠깐 말이 없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혀가 꼬여 미처 말을 꺼내지 못한 것 같기도 했다. 소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가 봤던 사람들은 모두 죽음 앞에선 반응이 한결같았어요. 스스로 옥상에서 몸을 던졌던 사람도, 불길 속에서 타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아무리 죽음을 각오한 사람도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죽는다는 공포에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그렇겠지. 근데 신기한 건 그 공포가 너무 압도적인 감정이라 그런지 죽음의 순간에 느껴지는 다른 감각들을 모두 상쇄해버린다는 거예요. 고통,
분노도, 증오도, 원망도, 슬픔도. 엄청 독한 마취제 같은 건가? 네, 그런 거죠. 그런데 방금은 아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사람은 일정 선의 고통을 받을 때까지 살려달라는 말을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죽여달라는 말을 한다고. 그 여학생은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지금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포라는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취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수술을 시작하는 것처럼요. 오, 끔찍해. 그렇구나. 완곡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설명이었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서담이 어서와. 서담이 안녕. 혹시 범인의 얼굴도 보였어? 흐릿했지만 보이긴 했어요. 그래. 키 큰 남자였어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왼쪽 눈에 흉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말을 꺼내려던 소녀는 그대로 목소리를 삼켰다. 나머지 한 곳은 어디죠? 여기서 가까워. 걸어서 10분이면 갈 거야. 어서 다음 장소로 가요. 소녀는 평소답지 않게 나를 재촉하고 있었다. 다음 장소를 소녀와 함께 가도 괜찮을지 고민할 새도 없이 나는 소녀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아까 풀려버렸던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소녀는 잠깐 균형을 잃고선 몸을 휘청였다. 부축해줄까? 괜찮아요. 소녀는 한 걸음 뒤떨어진 거리에서 나를 뒤따라왔다. 목적지로 향하며 나는 이따금씩 뒤를 힐끗힐끗 바라보았다. 살아있었다면 식은땀을 잔뜩 흘렸을 것만 같은 표정을 한 채 소녀는 나의 뒤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입가에 손을 갖다 댄 채 입술을 불안한 듯 씹어대는 소녀. 저러다 피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녀는 입술을 3개 깨물었다. 3블럭 정도를 가로질러 이번에도 좁다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역시나 불길에 대인 흐릿한 상처가 음산한 기운을 풍기며 나와 소녀를 현장으로 안내했다. 골목길을 걸었다. 포장이 벗겨진 길을 걷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내가 걸음을 멈춘 건 뒤에서 들려오던 발걸음 소리가 끊어졌을 때였다. 뒤를 돌아본 곳에서 소녀가 가만히 서 있었다. 제 입술을 질끈 깨문 소녀의 얼굴에서 나는 처음 보는 동요와 혼란을 느꼈다. 소녀가 느끼는 감정 중 극히 일부분만이 내게 전이되었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감각이 그 감정의 조각들에게 압도되는 듯 했다.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연쇄 살인범이라고 했었나요? 한 걸음, 2명을 죽였다고 했었죠. 그리고 2걸음. 만약 지금 눈앞에 있는 존재가 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한다면 어떡할 건가요? 마지막 걸음을 내디디려다 말고 나는 가만히 숨을 멈췄다. 기억났어요. 저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응? 잠시 호흡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생각이 멈췄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은 듯 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것도 2명. 아니, 어쩌면 3명일지도요. 갑자기 소녀는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아까 전에 완곡한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았던 나의 사고회로가 이번엔 그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삐걱대고 있었다. 전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걸요. 누군가를 죽였다는 감각이 뚜렷하게 해요. 잠깐만. 갑자기 그렇다고 해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던 걸까요? 누군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상해요. 여태껏 있었던 모든 일들이 충분히 부정할 수 있었다. 감정이 메말랐던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하지만 소녀는 지금 자신의 모든 기억이 오로지 누군가를 죽였다는 기억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새하얀 물이 한 방울의 잉크에 의해 물들여지듯 말이다. 다만 그 새까만 잉크의 농도가 너무 짙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조금만 진정하고 생각해보면 그러면요. 그러면 저 가끔 악몽을 꿨어요. 붉은색으로 물든 이상한 곳에 서 있는 꿈을요. 괴물 같아 보였어요. 제 모습이요. 아니, 정말 괴물이었어요. 사리에 물든 괴물. 괴로운 얼굴을 하며 꾸었던 악몽이 그런 내용이었던 거구나. 꿈이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제 모습. 혐오감에 가득 찬 소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진짜 제 모습은 뭐였을까요? 진짜 네 모습이라미. 지금 네 모습이 진짜 네 모습이잖아.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걸요.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제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도, 제가 누구였는지도, 어쩌면 저는 이런 성격을 연기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저 살인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했었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소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만약 그 연쇄살인범이 이곳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죽어버려서 찾지 못하게 된 거라면 제가 그 연쇄살인범이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네가 말했잖아. 그 연쇄살인범은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고. 어쩌면 살아있을 때의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학생이었다는 것도, 여자였다는 것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전 제가 죽인 사람들 중 한 명의 모습을 하고 이곳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타인의 죽음을 먹으며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벌을 받는 거라고요. 일단 돌아가서 조금 숨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자.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치만 차분히 호흡하며 머릿속을 비워갔다. 눈앞의 여학생이 연쇄살인범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을 뻗어 소녀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넌 그 연쇄살인범일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입으로 말했으니까. 너희 곁엔 네 또래 나이 정도의 남학생이 있었다고 했잖아. 어째서였을까? 그 순간만큼은 맞닿은 소녀의 피부가 뜨겁게 느껴졌다. 나의 모든 온기가 소녀에게 빨려 들어가듯 나는 차가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은 방금 봤던 죽음의 세계 다른 기억들이 모조리 압도당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응? 소녀의 이마에서 손을 떼었다. 소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죽였다라는 감각이 느껴져요. 누구를 죽였는지도 기억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어. 지금 그 표정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 지금 내 눈앞의 존재가 유령이라는 사실보다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여린 소녀가 사람을 죽였다니.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상상 속에서도 그려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일단 돌아가자. 현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렇지만 소녀가 나를 뒤따라오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나에게서 등을 진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소녀. 나는 소녀에게 다가가서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여전히 소녀의 손에서는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소녀 역시 나의 손에서 느껴지는 한기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시간을 줘. 찾을 테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따뜻한 사람도, 네가 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지도. 살인귀에게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있어. 짤막한 대답만을 건넨 채 소녀의 손을 이끌고선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소녀의 손에서 느껴지던 열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얼마 정도를 한마디도 않고 침묵 속에서 걸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 정도를 걸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 종류의 사고가 머릿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폐 전신곡 부근에서 소녀가 갑작스레 입을 열었다.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우물쭈물하며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까 미처 기억 못했는데 방금 봤던 그 죽음의 색 말이에요.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정말? 어디서 봤었어? 옆에 있던 그 사람에게서요. 비슷한 색이었어요. 똑바로 본 적은 없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 온도를 되찾아가고 있던 온몸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다. 이번에도 주변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만 한 가지. 시간은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사고와 행동을 재촉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왜 이곳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건 아직 붙잡히지 않은 연쇄살인범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나는 붙잡고 있던 소녀의 손을 스르륵 놓았다. 잠깐, 여기서 기다려줘. 머릿속을 가득 메운 불안감과 함께 나는 무작정 폐 전신국 쪽을 향해 뛰었다. 설마? 도대체 왜 그 생각을 못했던 거지? 괜히 이런 곳에 들어온 거였나? 만약 정말로 그 살인범과 조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지만 일단은 무작정 뛰었다. 늦는다는 것보다 더한 최악의 결과는 없을 테니까. 선배! 전신곡 가까이에서 나는 옥상 위에서 들려오는 현지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다행히 늦지는 않은 걸까? 그런 생각과 함께 전신곡으로 뛰어가는데 현지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바라보고 있던 현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다급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선배, 아래층에서 갑자기 사람이 쫓아와서. 다행이란 생각이 모조리 다른 감각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사람! 뉴스에 나온 연쇄살인범이야! 연쇄살인범이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옥상문의 경첩이 그만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으스러진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전신곡 쪽으로 뛰어가며 현지에게 소리쳤다. 뛰어내려! 네?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고! 하지만 여긴 4층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옥상에서 현지가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현지는 옥상에서 나와 연쇄살인범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다. 받아준다니까? 헐.
정말 다급하게 소리쳤던 것 같다. 타이밍이 맞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떨어지는 현지를 향해 몸을 던졌다. 으악! 아프겠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 뒤의 이야기는 단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응? 응? 4층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진 물체의 순간 속력이 대략 초속 300km 정도라는 걸 누군가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도움되는 정보는 아니구나 하고 자조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사실 현지가 옥상에서 떨어지고 난 뒤부터 내가 어렴풋이 정신을 차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띄엄띄엄 기억나는 건 눈을 떴을 때는 건물 외벽에 너무 세게 부딪혔던 건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선배! 그리고 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지가 서 있었다는 것. 선배! 정신이 들어요?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았는지 무섭다기보다는 아프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것. 죄송해요. 저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현지를 보며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현지가 나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나도 몸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내 몸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않고 있었다. 마치 내 몸이 아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 원래 내 몸이 아니긴 했지만 도망가. 안 돼요.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 때문에. 네 탓이 어딨어. 빨리 경찰에 신고라도. 그러고 보니 통화권 이탈 지역이었나? 아니에요. 전부. 아스라이 정신이 멀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 뒤로 현지가 무슨 말을 한 건지는 기억도 나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다. 결국 현지는 내 시야에서 사라지긴 했던 것 같다. 나도 현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힘겹게 숨을 내뱉으며 눈을 잠시 감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 정도가 지났을까? 나의 눈앞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눈동자만을 힐끗들어 그림자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사람이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눈가에 흉터가 나 있는 키 큰 남성. 감정 하나 담겨있지 않은 무표정한 눈동자가 나와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하려던 일을 할 뿐이었다. 나에겐 관심조차 없다는 건가? 무언가가 바닥을 적신다. 흐릿해져가는 감각 속에서 나는 애써 그 액체의 정체가 기름임을 깨닫는다. 기름이 든 통을 던져버리고선 그가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때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색이 번쩍였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면 분명했다. 그림자가 무너지고 등 뒤에서 붉은색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나의 뺨에 누군가의 손이 닿았다. 감각이 사라져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런 종류의 따뜻함을 가진 존재를 한 명 알고 있다. 이름은 모르지만 여하튼 그 따스한 손길이 존재하는 것만큼은 또렷이 알고 있다. 그것을 끝으로 기억이 끊어졌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갈 곳을 잃은 익숙한 목소리가. 마치 이명처럼 들려오는 빗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빗줄기가 떨어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어딘가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떨어지는 빗줄기 소리에서는 어째서인지 그리운 향기가 느껴졌다. 한 발짝 발걸음을 떼자 신발에 묻어있던 흙의 잔해가 흔적을 남겼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찰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미안. 오늘 고개를 돌리자 목소리의 주인공이 활짝 웃는 얼굴을 한 채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운 목소리였다. 그리운 얼굴이었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네, 이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었다. 새까만 우산 하나를 펼치며 나에게 우산 아래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건네는 그녀. 우산을 들어주기 위해 손을 뻗자 오른쪽 어깨로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격한 통증은 아니지만 욱신거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었다. 그녀는 내가 느끼는 감각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내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다. 어딘가 행복한 색채가 더 씌워진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나의 귓가에 편안하게 울리고 있었다. 익숙한 목소리다. 어디서 들어봤나? 하고 가만히 생각에 잠겨 비 내리는 길을 걷는데 다시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여름의 빛내음과 옆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녀의 향기가 나의 기억들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빗소리와 어울려 편안하게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나의 기억에 닿는다. 무의식 속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애타게 찾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지금 나의 옆에 있는 것이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한 송이 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이런 예쁜 기억을 갖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어째서 잊고 있었던 걸까?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자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에 묻어있던 빛내음을 걷어내고 거실로 돌아오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식탁의 한쪽에 자리를 잡은 나의 맞은편에 그녀가 당연한 듯 자리를 잡는다. 팔을 뻗으면 아슬아슬하게 닿을 것 같은 거리에서 그녀가 쿡쿡 웃음을 지었다. 무언가 아련히 생각에 잠기려는 그녀는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고 해실해실 웃음을 지어갔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자기였으면서 그녀는 곧장 자기가 손사래를 쳐가며 자신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녀는 빨개진 얼굴을 숨기기라도 하듯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에는 여전히 추적추적 빗방울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도 비일 거라며 어제 보았던 일기예보의 내용을 중얼거렸다. 레인맨. 홀로 덩그러니 기억 속에 남겨있던 그 단어가 순식간에 타올랐다. 타오른 불길이 밝힌 기억의 한편에는 너무나도 많은 감정들이 잊힌 채로 남겨져 있었다. 따뜻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가 모두 따뜻하게만 느껴졌다. 소녀가 이야기한 따스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다시금 빗방울이 이명처럼 귓가에 울렸다. 잔잔히 퍼져나가는 빗줄기의 파문이 나를 아련하게 쓰다듬는다.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여름의 기억이 나를 매만진다. 그 여름의 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머릿속에서 빗소리가 거치자 밖이 높낮이가 나른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여름의 끝을 연주해갔다. 마지막 경기? 문득 그런 생각이 났다. 나는 그 마지막 경기가 있던 날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건넸던 건 아닐까 하고. 경기 끝나면 운동장 뒤편에서 보자. 할 말이 있어. 아마 그랬던 것 같다.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 전해야만 했던 이야기가 있다. 다만 그것이 무슨 이야기였는지도 그녀가 누구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해주지 못했던 걸까? 기억의 끝자락이 어지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 시간 감각이 몽롱했다.
몸은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이곳이 병실이라는 것쯤은 흐릿한 약품 냄새로 알아챌 수 있었다. 해가 저물고 난 뒤였는지 병실은 어두침침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짓 누르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엎드린 채 얼굴을 파묻고 있는 그녀의 정체가 유미라는 것을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던 건지, 그리고 유미가 왜 이곳에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내 옆에 유미가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 고개를 어렵사리 돌려 창밖을 확인하자 제법 밤이 깊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밤하늘의 별은 그리 밝지 않았다. 달빛 역시 어렴풋이 지금이 밤이라는 것만을 알려줄 뿐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분명 그때 살인범과 마주하고 살인범은 나를 죽이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몸을 움직이려 하자 느껴지는 격통에 나도 모르게 짤막한 신음을 내뱉어 버렸다. 그 소리에 나의 옆에 웅크려 있던 유미가 부스스 얼굴을 들었다. 일어났구나. 다행이라는 기색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잠시. 잠깐의 정적이 지나고 몸을 일으킨 유미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얼굴을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 강렬한 감정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 화난 걸까? 뭐라 변명할 거리를 떠올릴 새도 없이 유미가 나의 앞에 얼굴을 마주했다. 왜 그런 거야? 되게 왜 그런 거냐고 물으면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물어도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서 곧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어디부터 얘기해야 하지? 유미에게 여태껏 너무 많은 것을 숨겨왔다는 것을 나는 그 순간에서야 와닿도록 느낄 수 있었다. 우물쭈물하며 이야기를 미처 꺼내지 못하고 있던 나의 앞에 유미의 얼굴이 조금 더 가깝게 붙었다. 다 들었어. 여태껏 있었던 일 현지한테 어디까지? 전부. 익숙하리만치 보아왔던 유미의 동그란 눈동자가 가까이 다가온다. 이렇게나 가까이에서 유미의 눈동자를 마주한 적이 있었던가? 나의 안을 꿰뚫어 보려는 듯 유미의 눈동자가 수정구처럼 반짝였다. 이대로라면 눈동자를 허락하는 것만으로 모든 생각을 익혀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미의 눈동자는 투명하게 빛났다.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그냥 침대에 푹 기대버렸다. 전부? 그래, 전부. 과거에서 왔다는 것도, 과거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네가 유령 여자아이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도. 어째서인지 그토록 자주 마주했던 서로의 눈동자였을 텐데 오늘에서야 나는 처음으로 유미의 눈동자와 진심으로 마주한 건 아니었으려나? 뭐라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일단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을 나는 유미에게 건넸다. 미안. 유미는 그런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뭐가 미안한 거냐고 되묻는 듯한 그녀의 시선에 나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여태껏 숨겼던 것도 그렇고 직접 이야기 못했던 것도 그렇고. 괜찮아. 어? 나도 솔직하게 얘기 못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며 어설프게 웃는 유미의 모습에서는 왠지 모르게 쓴맛이 묻어났다. 운명이었던 거네. 유미는 고개를 숙이고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유미의 모습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었다. 침묵이 일었다. 침묵 속에서 눈동자를 굴리며 생각을 정리하던 나의 머릿속에 불현듯 누군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 보니 현지는 어딨어? 현지? 아까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눈 붙인 사이에 어디 잠깐 나갔나 봐. 그래? 그럼 다행이고. 어쨌거나 현지에겐 별일 없었던 거구나.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언니, 근처에서 마실 거 사와.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가라앉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를 바라보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임을 멈췄다. 마법에 걸리기라도 한 듯 나를 바라보는 현지의 얼굴에 순식간에 몇 가지의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선배! 갑작스레 손에 힘이 풀리기라도 한 건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투두둑 떨어뜨린 현지가 그녀답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나는 어쩌면 이 짤막한 순간 동안 여태껏 보아왔던 현지의 감정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감정을 한순간에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달려온 현지가 그대로 나의 품에 안겨버려선 얼굴을 파묻었다. 살아있는 거 맞죠? 걱정했다고요. 이대로 영영 안 일어나는 줄 알고. 죽을 정도는 아니었거든. 이불 속에 파묻혀버린 현지의 목소리는 분명 정보의 전달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였지만 그녀의 감정만큼은 온전하다 못해 넘쳐흐를 정도로 전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유령이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대로 선배가 다른 시공간으로 영영 날아가 버려서 다시는 못 만나는 거니까. 뭐라고? 고개를 든 현지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울고 있었다. 눈물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 것 같던 현지의 얼굴에서 또렷이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고개를 돌려 창밖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맑게 개인 밤하늘은 현지의 눈가에 흘러내린 물방울이 그녀의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여전히 더듬거리며 그저 감정뿐인 말을 연거푸에 대는 현지. 그런 현지의 모습을 바라보던 유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틀 전에 갑자기 전화 왔을 때도 이렇게 말해서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이틀 전? 그래. 너 이틀 동안이나 쓰러져 있었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그야 네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부터지. 네 부모님 연락처도 모르고. 하긴 그렇네. 힐끗 고개를 돌려 다시 현지에게 시선을 옮겼다. 여전히 이불을 부여잡고 있는 현지의 모습은 아직 대화를 하기엔 충분하지 않아 보였다. 그럼 그때 그 연쇄살인범은 어떻게 됐어? 그건 모르겠어. 나는 F구역에서 너를 병원까지 데려온 것 뿐이니까. 인별님 어서오세요. 인별님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결국 도망간 건가? 맥없는 결말이란 생각이 들어서인지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어디냐고 편한 마음을 먹으려는데 옆에서 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게 전해졌다. 없어져 있었어요. 선배를 찾으러 갔을 때는요. 없어졌다고? 근처가 다 새까맣게 변해 있어서. 그럼 그 연쇄살인범은 또 도망친 거겠네? 아니, 도망친 건 아닐 것이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정말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나는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면을 천천히 떠올렸다. 자그림님 안녕하세요. 자그림님 어서와요. 게임한 중이었어요. 그 녀석 분명 내 주변에 기름을 뿌렸었지. 그리고 내 위로 라이터를 떨어뜨리던 찰나 그 녀석의 등 뒤에서 붉은색 빛을 보았다. 그 색은 죽음의 색이라는 추상적인 것도 실존하여 바라볼 수 있는 가시광선도 아니었다. 그건 분명 살기였다. 생기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새빨간 색채로 물든 기운. 하지만 어때서인지 광기라고만 일컬어져야 했을 그 색이 가슴 아프리만치 따스하게 느껴졌던 건 미안해요, 선배. 순간 그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따스함이 나의 뺨에서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감정의 증거가 현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다니까. 네가 미안해야 할 게 뭐 있어. 아니에요. 제가 나쁜 거니까. 거기로 가자고 한 것도 내가 이야기 꺼낸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텔레이도스코프는 이미 완성됐다고요. 그치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간 선배가 그냥 과거로 훌쩍 떠나버릴 것 같아서. 어이가 없네. 사실 선배가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못 찾을 거라 생각했어요. 만에 하나 그런 장소를 찾아낸다 해도 분명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해서. 그렇구나. 그날 현지와 주고받으며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은 그것 때문이었던 걸까? 현지는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쥐어짜내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선배랑 오래 있고 싶었어요. 제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선배밖에 없었으니까.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장소를 찾아다니는 걸 빌미로 조금 더 친해지려고 했었는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니까. 다시금 이불 속으로 얼굴을 파묻어버린 현지의 얼굴 근처에서 새근새근하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어째 숨소리가 묘하게 규칙적으로 변했다 했는데 현지는 어느새 얼굴을 내게 파묻은 채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다. 어라, 얘 지금 잠든 거야? 그럴만도 하지. 이틀 밤낮을 꼬박 지새웠으니까. 역시 미안해야 할 쪽은 나였구나. 스르륵 잠에 든 현지를 바라보고 있자니 머쓱한 표정이 절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대어 있으면 불편할 텐데 현지 깨워서 간이 침대로 옮겨줄까? 아니야, 괜찮아. 별로 안 불편해. 다친 데는 괜찮고? 글쎄, 진통제 때문인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 어렴풋이 몸에 약기운이 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님을 실감케 하려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위에 덧대진 현지의 무게는 이상하리만치 포근하게 느껴졌다. 하긴... 그나저나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하냐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아니야. 뭐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니까. 그건 천천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못하면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서로의 대화 사이에 무언가 혼선이 있었던 걸까? 나의 대답을 들은 유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이 대화의 흐름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런 유미의 시선에 나 역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너 설마 모르고 있었어? 응? 뭘? 유미의 눈동자에 잠시 난감한 기색이 감돈다. 몇 초 정도 유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병원에서 말했어. 네 몸 이미 내상이 너무 심해서 움직이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제법 심하게 다쳤던 거였구나. 4층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람과 부딪힌 셈이니 그럴만도 한가? 침대 위에 무기력하게 놓여있는 나의 몸을 훑어보았다. 눈을 뜬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 걸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이어나가려는데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고장나 있었다고.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응?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고장나 있었다? 그 말을 듣자 아까 전부터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이질적인 감각이 한층 더 실감나게 피부에 와닿았다. 이미 고장나 있었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그야 그 말 그대로지. 의사 선생님도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했어. 너 정말 몰랐던 거야? 당연히 몸도 멀쩡하고 다친 적도 없었으니까.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아도 몸에 큰 내상이 생길 정도의 사고가 있었던 적은 단연코 없었다. 아마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만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 교통사고 때문이었으려나? 교통사고라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일 말이지?
응, 그때 말고는 다쳤다고 할 만한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분명 멀쩡해 보였는걸. 조금 당황한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나는 잠시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고 유미의 눈동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멀쩡했어. 죽을 만큼 아프지도 않았고 정말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랄까 그때는 아프기보다는 남의 몸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거든. 그랬구나. 그럼 지금 나는 좀비 같은 건가? 아니 설악이라고 하는 쪽이 더 가깝겠다. 뭐야 그게. 나의 비유 코드는 이번에도 유미의 취향과는 맞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유미의 말대로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몸에 깃들게 되었는지도 조금은 설명이 되는 것 같았다. 말 그대로 우연히 나의 영혼이 때마침 호버크라프트와 추운도어라는 바람에 영혼과 분리되어 껍데기만 남아버린 몸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겠지. 정말 우연히 말이다. 정말일까? 괜찮을 거야. 여태껏 괜찮았잖아? 그렇지만 덜컥 몸이 움직이지 않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몸은 죽었는데 정신만 깃들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너는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일 수 있는 거라고.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 마치 로봇처럼 말이다. 결국 나는 원래의 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네. 그렇겠지. 모르겠다. 생각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나는 잘 움직이지 않는 어깨를 애써 으쓱여보려 하며 그대로 침대에 몸을 푹 기대었다. 몸의 미묘한 움직임이 현지에게 진동의 형태로 전해졌는지 답장처럼 허벅지 쪽에 작은 꿈틀거림이 느껴졌다. 그럼 난 일단 돌아가 볼게. 오늘 학교도 가봐야 되고. 지금? 오늘 멘토링도 있고 학예제 건으로 학생회 회의도 있는 날이라서. 정말 이래저래 민폐만 끼쳤네. 그나저나 지금 꼭두 새벽인데 괜찮겠어? 근처에 호버크래프트 잡아서 타고 가면 되니까 괜찮아. 별일 아니라는 듯 병실을 나가려던 유미가 문득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닐봉투를 주워든 유미는 다시금 내 쪽으로 돌아와 봉투 속에 들어있던 캔 음료를 꺼냈다. 봉투 속에 든 캔 음료를 꺼내다 말고 유미는 약간 의아한 눈치로 나를 바라보았다. 5캔씩이나 사왔네. 너 아메리카노 좋아해? 그건 갑자기 왜? 현지가 사온 게 전부 아메리카노라서. 아메리카노? 유미가 봉투 속에서 꺼낸 5캔의 아메리카노를 보고 나는 그만 가벼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현지 나름대로 고민해서 사온 거겠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거였어?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자주 마시긴 하지. 그래. 나랑 있을 땐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같은데. 캔커피를 모두 침대맡에 옮겨둔 유미는 다시 병실 바깥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어쨌든 난 이만 가볼게. 응, 고마워. 그래도 다행이다. 나도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괜찮은 거 확인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치만 퇴원할 때까지는 몸 조심해야 된다. 자주 감시하러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네. 그렇게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병실 안에는 현지의 숨소리만이 새근새근 들려왔다. 아직 약기운이 돌고 있어서 그런가 긴장이 풀린 몸에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독한 진통제를 맞은 건지 어차피 몸도 잘 움직이지 않았던 터라 나는 눈을 감고는 몽상에 잠겨갔다. 맞다. 소녀는 어떻게 된 걸까? 짙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서 더더욱 짙은 어둠과 마주한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소녀의 행방이었다.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느꼈던 정체모를 따스함. 그것은 소녀의 온기였을까? 선잠에 들었다 깨어났을 땐 잠에서 깨어난 현지가 나의 얼굴을 살피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일어나 있었네? 저도 모르게 깜빡 잠들어 버려서. 유미한테 들었어. 밤을 꼬박 샜다면서? 피곤하면 저기 간이 침대에서 자. 아니요.
낫겠는걸요? 아, 선배, 목마를 텐데 이거 마셔요. 미소를 지으며 현지가 내게 캔커피를 권했다. 고마워, 신경 써줘서. 캔커피 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을 뻗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약기운이 남아있는지 팔을 움직이려 해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임이 없는 나를 위하는 듯 바라보는 현지에게 나는 머쓱한 투로 말했다. 아직 약기운이 남아있나봐. 나중에 마실게. 아무것도 안 마셨을 텐데 목마르지 않아요? 목이야 마르긴 하지만 손이 안 움직이잖아. 그럼 선배, 해보세요. 뭐지?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현지가 시키는 대로 입을 벌렸다. 그렇게 크게 말고요. 응? 그나저나 갑자기 입은 왜 벌리라고 하는 거야?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그거야 그렇지만 캔커피를 따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곧이어 알루미늄 재질의 차가운 감촉이 입술에 닿았다. 안 흘리게 조심조심 기울일 테니까 마셔요. 나의 입에 캔커피를 갖다 댄 현지. 나는 현지의 손이 기울어가는 것에 맞추어 천천히 목을 축였다. 아메리카노에서 달콤함을 느껴질 구석은 전혀 없을 텐데 어째서인지 오늘따라 아메리카노에서 단맛이 느껴졌다. 평소 현지가 즐겨 마시던 카라멜 마끼아또의 향이 혀끝을 맴도는 것만 같았다. 달콤함을 음미하며 아메리카노를 몇 모금 마셨다. 내 목젖이 상하 운동을 몇 번 한 것을 확인하고는 현지가 입술에서 캔을 떼어냈다. 잠시 침묵이 병실을 감돌았다. 얼마 정도가 지났을까? 먼저 침묵을 깬 쪽은 현지였다. 한 손에 캔커피를 든 채 나를 바라보던 현지가 조심조심 내게 말을 건넸다. 선배, 돌아가야 하는 거죠? 현지도 알고 있었던 거구나. 나의 몸은 이미 고장나 있었다는 것을. 가볍게 손을 내뱉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꺼냈다. 언젠간 돌아가야겠지. 급한 건 아니야. 그치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서둘러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여태껏 괜찮았잖아.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그렇다니까. 사실 확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근거 없는 확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야기가 내 입에서 태연하게 흘러나온 것뿐이었다. 그나저나 텔레도스코프, 그럼 유령을 없애는 데 쓰일 수 있는 거야? 나는 애써 여유로운 척 태연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래 걸릴 거예요. 선배 몸이 못 버틸 정도로 오래요. 내가 없어도 혼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선배 없이 혼자서는 못 만들어요. 그런가? 태연함도 괜찮다는 말도 거짓말 같은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새하얀 소망이라고, 현지가 그렇게 여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랄 뿐이다. 아직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